앞뒤 뭐 전후 좌우 안 가리고 그 얘기를 해대는 거예요. 아, 저 혼자 그냥 걱정하는 거예요. 나라가 없고. 이런 와중에 무슨 급반등을 얘기합니까? 살 수 있는 사람은 그때 다 산 거예요. 빚이 통통 수요가 그렇죠. 없잖아요. 네. 왜 여러분은 지금 떨어졌다고 산다고 얘기하는지 지금 급하게 따라붙는 건 정말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직 조정이 완전히 안 끝났고 아까 소장님도 말씀 주셨잖아요. 1년만 가는 부동산 하락장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최근에 뭐 예. 안 그래도 이제 언론들이 또 이런 말을 떠들어요. 이게 금리 인상도 웬만큼 마무리돼 간다. 누가 그래요? 아니 그런 언론들이? 예. 아, 벌써 그래요? 아니 그렇게 이야기 뭐 마무리돼 간다 또는 뭐 올려도 별로 안 올릴 거다. 그리고 이제 올해 안에 뭐 또 금리 오히려 떨어질 거다. 뭐 그런 이야기들까지 내놓잖아요. 그러면서 또 정부가 이제 뭐 예를 들어 1.3 대책을 비롯해서 이렇게 부양책을 내놓으면 아 뭐 어디서 좀 더 습거린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집값 오를 때 계속 집 사대라고 이제 선동했던 그런 유튜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충격 왔을 때 경제 충격 왔을 때 집값 떨어졌을 때 그때 사두면 결국은 지금 살 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분들은 제가 이 사례를 말씀드리면 아실 겁니다. 25억 자산가가 있어요. 근데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갭 투자하신 분이에요. 한 2년 전에 좋을 때, 전세가 좋을 때, 그러면 20%면 1억만 원 투자하면 되잖아요. 근데 집은 5억짜리잖아요. 전세 4억 껴 있고. 25억 자산가예요, 여러분. 그죠? 근데 자기 돈은 5억밖에 없잖아요. 5억 갖고 집 살 수 있나요? 못 사죠. 그런 지금 역전세가 났어요. 보증금 내줘야 되는데 5억을 어디서 구하겠어요? 한 집당 1억이면 다섯 집 5억이에요. 네. 이 사람 파산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그 5억도 만약에 자기 자본이 아니라 빌렸다. 이거 완전 네. 파산이고. 네. 그럼 이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얘기가 뭐예요? 항상 집값 오른다고 떠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마침 좀 떨어졌단 말이에요, 집값이. 그러니까 얘기하기가 딱 좋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앞뒤 뭐 전후 좌우 안 가리고 그 얘기를 해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저는 사실 혼자 그런 생각도 했어요. 야, 저 사람들 다 오픈했으면 좋겠다. 자산가라는 사람,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저기 막 팔는 사람, 그 사람 재산 조사하면 좋겠다. 그러면 한 방에 정리될 것 같아요. 그럼 무슨 얘기인지 시청자분들이 아실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7억, 8억 가지신 분이 집을 강남에 오면 택도 이름도 못 내밀고 강북에 와서 서른두평 살라도 1년 모자라요 또. 그런 시장 속에서 지금 반등한다는 얘기를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냐가 먼저 말씀드리고 그러면 자본은 아까 6, 7억 가지면 훨씬 많은 거잖아요. 네. 전세지만 더 상황이 좋으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극복할 거는 지금 말씀하신 반등해야 된다는 소리로 이분이 사줘야 자기 걸 털겠죠. 그런 사람들이 떠들 거라고 이게 생각하고 그리고 뭐 소장님도 아시지만 경제 논리상 금리 인상이 되고 나서 경제 침체가 올 때까지 텀이 빠를 때가 6, 7개월 느리면 보통 1년 뒤부터 경제가 딱 가라앉잖아요. 기억하시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2008년도에 터졌는데 그 3, 4년부터 올렸고 IMF 때도 제가 알기로는 96년부터 미국이 금리를 올렸거든요. 딱 올리고 미국이 침체 들어가는 분위기 전에 금리 올린 거 우리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허덕이다가 터졌잖아요. 근데 거기서 똑같은 점이 뭐냐면 무역 적자가 그때 1년 3개월로 기억을 해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환율 역전되니까 무역 적자가 계속 생기다가 빵 터졌거든요. 그게 1년 한 3, 4개월 돼요. 그 텀이. 근데 희한하게 이번에 무역 적자가 11개월째 연속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거 봐라. 나는 그래도 이거 버틸 거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그리고 환율을 보니까 어제 또 갑자기 1210원, 20원 갔다가 1260원 팍 튀는 거예요. 그럼 이거 3일만 튀면 1350원인데? 저 혼자 그냥 걱정하는 거예요. 나라 걱정. 이런 와중에 무슨 급반등을 얘기합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맞지도 않는 얘기고. 그리고 미국이 금리를 멈췄다. 멈추면 역사적으로 보면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금리를 유지하거나 베이비를 쳐다보잖아요. 물가가 계속 잡히나. 그러면 앞으로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계속 이 고금리가 유지가 되는데 갑자기 돈이 생기지 않는 한 어떻게 집을 사요? 반등이 어떻게 돼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너무 그렇게 호객행위 하는 듯이 책임 없는 말 던지지 마시고 제가 볼 때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믿는 분도 별로 없을 거예요. 지금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마 이런 레파토리가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그 2008년 금융위기 오고 나서 하반기에 막 쭉 떨어졌다가 맞아요. 2009년 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또 급반등했었잖아요. 맞아요. 회복했죠. 그런데
그때도 이제 언론들이 막 부추기고 막 그래서 그때 집 샀던 사람들이 2013년, 네. 14년까지 집값 떨어지고 조정받고 하니까 스트레스 엄청 받고 맞아요. 하우스 푸어 되고 뭐 신용불량자들 그랬습니다. 예. 양산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2008년 금융위기 때 비해서 우리가 가계부채가 2.6배가 늘어나 있고 그니까요. 집값도 2배 이상 지금 뛰어 있는 예, 지수만으로 그때보다도 봐도 훨씬 높죠. 맞죠? 예, 훨씬 높은 상황에서 고점 대비 그 금융위기 직전 고점 대비해도 그렇죠. 지금 2배 이상 다 뛰어 있는 상황인데 그때 그나마 2009년에 반등했던 거는 초저금리와 양적 완화가 그렇죠. 이제 동시에 진행이 됐잖아요. 규제 완화까지 같이 했죠. 그러니까요. 그 지금 이제 뭐 규제 완화는 이명박 정부 때 이제 당연히 했던 거고 지금 네네. 윤석열 정부 하듯이 그때는 제로 금리 양적 완화까지 했는데 지금 유동성 사이클이 바뀌어서 금리는 그렇죠. 반대죠. 그렇게 예, 내려갈 수가 없고 기본적으로 유동성은 이제 그때처럼 풀 수가 없는 상황에서 집값 가계부채 훨씬 더 높은 상태인데 그때부터 골이 더 깊고 조정 기간이 그러니까 하락 기간이 더 길면 길었지 짧지 않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네. 당연한 말씀입니다. 네. 얼마 전에 그 음마 아파트 그 경매 있잖아요. 네. 그 내용 보니까 27억인데 융자가 24억이래요. 제가 기가 막힌 일이죠. 그거 그런 사례가 아마 더 있을 겁니다. 저희가 많죠. 사실은 음마 맞아요. 아파트 저희가 지난해 제가 이제 책을 쓰려고 네. 그 서울의 음마 아파트 포함해서 서울의 주요 지역들의 아파트들 그 등기부등본대에서 부채 실태 다 조사했거든요. 그러셨어요? 네. 그때 보니까 이미 나오고 네, 계시네요. 그 이미 다 물론 뭐 그 중엔 진짜 현금 그런 잔뜩 거 해서 있겠죠. 산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 말고 어떤 사람들은 또 막 빚을 잔뜩 내서 산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집값이 오를 때는 몰라도 떨어질 때는 그렇게 그 빚 부담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금매로 내놓는 게 결국은 시장의 어떤 집값을 결정해 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금매도 안 파는 게 경매로 네. 가잖아요. 네. 네. 그런 상황이 지금 서서히 전개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강남 맞습니다. 불패는 사실은 오를 때는 강남 불패인 것처럼 보이지만 떨어질 때는 전혀 아니잖아요. 네. 강남에 안 살아본 기자님들이 쓰시는 거 아닌가요? 기사를? 네. 강남 사신 분들은 그 기사 잘 안 믿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교수님 그거 여쭤보고 싶은데 네네네. 이게 부동산 시장을 오래 봐온 사람들은 이게 오를 때 있고 내릴 때 있고 굴곡이 그렇죠. 있다는 거 알고 그렇죠. 그리고 강남은 꼭 불패가 아니라는 것도 아는데 그럼요. 오히려 이게 최근에 젊은 친구들이 그걸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사회생활 시작하면서 이분들이 경험한 건 대체로 계속 저금리였고 집값은 계속 오르는 것만 경험했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막 유튜브 분들이 뭐 특히 이제 좀 맞아요. 재테크 쪽으로 이제 자꾸 선동하는 유튜브 분들이 계속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 이제 막 구독자 뭐 50만, 100만 되는 사람들이 막 여기 좋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그러면 사람들 우르르 몰려가서 맞아요. 하고 실제로 그래서 자기 실현 효과가 생기잖아요. 자기 맞습니다. 충격적인 예언이 되는 건 셈인데 그래서 오르니까 막 그게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막 신봉자들이 또 계속 생겨나고 그렇게 해서 군중 심리가 형성되면서 막 여기저기 투자하면서 이제 연끌족 투자가 일어난 측면도 저는 강하다고 생각하고. 완전 많죠. 네. 제가 이런 편들이 싶은데 지금 뭐 반등이냐 아까 이런 얘기 막 나눴잖아요. 그러면 그때 실수요자들은 모르고 또 따라한 경우도 많잖아요. 불안해가지고. 네. 그분들은 그나마 능력이 되니까 따라갔잖아요. 못 따라간 분들은 어떨까요, 지금? 그때, 나하고는 이건 됐다. 뭐 심하게 말하면 뭐 이생 포기? 뭐 이런 단어도 막 나왔잖아요. 이생망. 실제로 수요자 입장에서는 이거 지금은 좀 아닌 것 같다. 너무 비싸다 하고 했는데 그러면 보세요. 살 수 있는 사람은 그때 다 산 거예요. 제가 이런 표현을 수요의 시기 이동. 원래 살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명씩 이렇게 평균이 있는데 10사람이 다 이때 몰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네네. 앞으로 뒤는 어떻게 돼요? 빚이 텅텅 수요가 그렇죠. 없잖아요. 네. 없는 데다가 고금리 터지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아까 투자한 사람들은 뭐야? 아까 말씀대로 투자한 사람들은 뒤에서 받쳐줘야 팔고 나가고 이어가는 게임이잖아요. 딱 끊기잖아요. 끊기면 어떻게 돼? 끊기는 와중에 이자를 더 내래. 네. 박살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아마 올 상반기에 저는 벌어질 거라고 보는데 이번 정부가 자꾸 그걸 못 벌어지게 막으니까 자연적인 시장과 공정과 상식을 해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현상이 올 한 해 네. 강남에서 좀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걸 미래 수요를 땡겨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2020년에 주택 거래량이 한
6만 호 정도인데 그게 예년 그 이전 3년 평균에 비해서 한 36만 호 정도 네, 한 늘어났다고요. 10만, 20만 늘었죠. 네. 몇십만 호의 수요를 당겨온다는 게 그게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몇십만 호라고 하지만 어마어마한 예, 거죠. 어마어마한 네. 물량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게 이미 사실 지난 주택 가격 상승기 동안 계속 일어난 일이고 코로나 시기 그쵸. 때 막 블랙홀처럼 특히나, 그냥 네네. 빨려드는 거죠. 네. 네, 맞아요. 그러면 지금은 오히려 이제 수요 공백 시기인 거잖아요. 완전 공백식이죠. 예. 집값이 안 내려면 살 일이 없는 거죠. 네.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걱정도 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지난 주택 시장 하락기 때 발생했던 하우스푸어 문제. 아, 그 단어가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아직은 나올 때가 좀 저는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난 하락기 때도 보면 이게 집값 빠지고 나서 한 2, 3년 지난 다음에 2011년 돼서 본격적으로 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제 뭐 올해 말쯤 가면 그런 이야기 나오고 내년, 내후년 정도 같아요? 가면 하우스푸어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좀 어떻게 보세요? 하우스푸어. 저는 올해 말에 나올 것 같은데. 올해 말? 전에? 그래요? 아니, 주위에서 하우스포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솔직히. 하우스포 별거 네. 있나요? 아니요. 분명히 하우스푸어인데 아직은 네. 하우스푸어라고 인정을 안 할 거예요. 본인들이. 이 본인도 인정을 안 하고 언론들도 버티라 그러니까. 언론들도 이거 이제 희망 고문을 하겠죠. 자, 좀 지나면 괜찮아진다. 괜찮아진다. 맞아요. 사실 지난 부동산 하락기 때도 언론들이 똑같았어요. 맞아요. 예, 몇 년 동안 계속 상저하고를 외쳤잖아요. 이게 당장은 신년에 대담할 때 그렇죠. 보면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들 모아서 이렇게 대담하는 거 보면 당장은 집값이 가라앉아 있으니까 뭐 오른다는 소리는 못 하고 계속 이제 그래서 상저라고 하고는 이제 하반기 가면 오른다는데 그걸 몇 년을 계속 틀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맞아요. 그리고 최근에 그건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아까 잠시 말씀도 하셨는데 전에는 전세난이라고 그러는데 이제는 진짜 역전세난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주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시나요? 무조건 하방 속도를 빨리 하고 하방 폭을 더 확대하는데요. 네. 이게 아마 올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거예요. 네. 현상이. 왜냐하면 지금 이제 기억하시면 2020년도 있잖아요. 임대차 3법 하면서 전세가 폭등했잖아요. 그게 한 1년 반 정도 가면서 계속 올라갔거든요. 전세 가격이. 네네. 그 대출 금리가 그때도 저금리니까 가능을 했어요. 5억 빌려 8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5억이 전세 보증금이 5억이 늘어도 조금 알바 하나 더 뛰자고 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집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금리가 오르는데 그 집들 최고점에 샀던 사람들이 이 최소한 3억 정도 다 증액이 돼 있어요. 서울 네네, 아파트 같은 경우에. 네. 3억인데 중요한 건 3억이면은 대충 계산하면 그 당시 2%니까 2.5%나 2%면 2, 3은 60이니까 한 달에 뭐 45만 원, 50만 원밖에 부담이 안 되니까 네네. 3억 그냥 빌린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지금 150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담이 되죠. 아까도 말씀드린 소득 분포상 100만 원은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다운사이징 해야 되는데 그럼 2022년도에 들어간 분들이 꼭지거든요. 초까지. 네. 전세 가격 꼭지가 그때더라고요. 2022년 초. 네. 그때 간 분들은 만기가 언제예요? 2024년 초잖아요. 그 이분들은 이 꼭지에 산 사람들 그때 튀어나야 되잖아요. 이 추세. 네. 그러니까 올해 2021년부터 22년에 했던 분들이 앞으로 1년 반, 2년 동안 계속 튕겨나오는 분들이 나오실 거 아니에요? 네. 네. 그 와중에 강남사고 같은 경우에는 입주 물량이 올해 대단지만 원베일리, 자이프레이던스, DH파크 하면 12,000개 돼요. 1,000몇 개. 네. 그리고 나머지 소단위도 한 500세짜리 있거든요. 그거 하니까 2만 개 나오더라고요. 2448개 나와요. 그러면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만 세대만 나와도 들썩이는데 서울이 2만 세대가 강남 사고에 쏟아진다니까요. 올해 안에. 합하면 35,000 서울시는. 거기다 아시겠지만 인천에 물량이 워낙 많은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디서 나타나면 구로구, 금천구, 양천구 다 지금 전세가 계속 빠지거든요. 네. 매매가도. 왜냐면 양천구에서 4억 살던 분이 전세. 인천에 집이 생겼는데 경인고속도로 타면 20분이에요. 타기도 좋아요. 근데 보니까 2억 5천이야 새 집이 32평이. 그럼 내 몸 처자식을 위해서 그래 내가 여기서 그러면 돈을 만약에 대출 안 받은 분이면 1억 5천이 돈이 남아요. 예금 넣고 돈 증식하고 네. 내가 조금 출근 시간 30분 일찍 나오면 처자식 편안한데 좋은 데서 살고 돈 모으고 안 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빠져나가거든요. 빠져나가니까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보세요. 전세가 매매가 계속 쭉쭉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역량이 강남서가 이러면 서울도 쭉쭉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2025년도에 22년도에 최고점의 3부는 당장 나가겠죠. 그럼 그 주인은 벌써 마음의 준비하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앞으로 1년 반 최소한 이 현상은 쭉 이어질 것 같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거 던진 거예요. 지금 이번에 전세 대출 고정금리라는 또 묘한 상품을 만들어. 예술이에요, 이 정부는 제가 보니까. 그걸 만들어가지고 또 누구를 먹이려고, 젊은이들을 먹이려고, 그죠? 그나마 그걸 또 많이 낮추지는 못하나 봐요. 그나마 그것도 한 4% 되나 봐요. 네, 4%대. 그것도 집값 떠받치려고 또 참 묘한 정부입니다, 제가 볼 때. 전세가는 1년 반 정도 계속 하락할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조금씩 상황 파악을 하시는 분들이 많긴 하지만 여전히 이렇게 조정 받았을 때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더 떨어진다고 하면 내가 언제 집을 사야 되지 뭐 이런 고민들을 등등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러면 교수님이라면 좀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또 사례로 말씀드릴게요. 네. 제 옆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제 옆에 자산가 지인가들이 많습니다. 자, 그분들의 대부분이 재작년에 끝자락에 네. 매도를 거의 꼭지점이었죠. 그때 대부분이 매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올 초 말고 작년이죠. 작년 가을에 생각이 저도 물어봐요. 저보다 선수니까 오래 하시니까 부동산을. 그럼 그분들은 이제 이론이나 데이터를 보고 싶은 거고 저는 실전 투자자들의 마인드를 알고 싶으니까 서로 교류가 돼요. 상호. 네. 그분들 얘기가 왈 이렇습니다. 아니 뭐 내려가는 것까지 보고 따라가도 늦지 않잖아. 뭐하러 비싸게 사. 이게 답이에요. 선수들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젊은 분들만 이 방송을 보시면 자, 그분들이 그러면 여러분들보다 뭘 모르겠습니까, 시장을. 지금 벌써 사서 들어갔겠죠. 돈도 있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한 교수님은 언제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럼 저는 최소 연말은 넘고 내년은 가고 미국이 정리돼야 그때 쳐다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래, 그때 조금 늦을지 않을까? 상황 봐서. 자, 의견이 비슷하잖아요. 이론이나 실전이나 비슷한데 왜 여러분은 지금 떨어졌다고 산다고 얘기하는지 저는 이렇게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탐욕이 멀지 않는 한은 지금 급하게 따라붙는 건 정말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아직 조정이 완전히 안 끝났고 아까 소장님도 말씀 주셨잖아요. 1년만 가는 부동산 하락장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자, 교수님 오늘 뭐 오랜만에 모셨는데 네,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또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나와주셨으니 네. 이제 가끔씩 좀 예. 저희 스튜디오에도 나오셔서 당연하죠. 네, 시간 출연해 가지고 주시면 항상 감사하겠습니다. 없죠. 네, 경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